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낮 12시 60대 여성 김 씨는 딸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미용실로 향합니다. 추석 연휴에 해둔 음식도 나눠주고 또 그 김에 딸에게 머리 손질도 받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미용실 앞에 도착한 김 씨가 잠깐 당황합니다. 아직도 셔터가 내려진 채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평소 딸은 생활력이 강해서 휴일에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시기상 긴 추석 연휴가 막 끝난 터라 손님이 많을 텐데 왜 아직 미용실 열지 않았지? 엄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통화음만 갈 뿐 받지 않아요. 그 다음으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장모님, 그렇잖아도 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확인해봤는데 애들도 등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사위가 제안을 해요. 장모님, 일단 제가 그리로 갈 테니까요. 같이 어린이집에 들렸다가 집에 가보시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딸이자 아내인 김 씨는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각각 5살, 3살, 2살 된 자식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 딸은 사위와 함께 본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아내 김 씨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 셋째 아이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잠시 후 사위가 장모를 픽업했고 어린이집 갔더니 애들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덕양구 아파트에 향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문 앞에서부터 어딘가 좀 이상했죠. 현관문이 스토퍼가 고정된 채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50cm 정도 열린 그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이 씨가 먼저 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랬더니 내부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내 김 씨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데 하의는 벗겨진 채 상의 속옷도 아래로 끌어내려져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는지 몸과 얼굴이 새까만 멍으로 뒤덮여 있어요. 당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이목구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죽은 피해자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원통한 죽음을 맞이한 건데요. 그리고 두 아이들이 죽은 엄마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남편 이 씨는 지금 장모님이 뒤따라서 그 추석 음식 챙기고 조금 늦게 도착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소리쳤죠. 어머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서 버린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이때 사위가 무작정 옆집으로 뛰어가더니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대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주게 되죠. 오후 1시 50분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어머니와 사위는 넋이 나간 채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두 아이들은 상황을 모르고 좀 이제야 안심이 된 듯 해맑게 웃고 있고요. 대조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데요. 일단 부검을 해보니까 김 씨의 사인은 복부 손상 및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경부 압박 질식이 아니고요. 목이 졸린 게 아니고 정확히는 목이 밟혀서 사망한 것이죠. 범인은 피해자의 목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수차례 발로 밟아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또 얼굴과 목 부위에 남은 멍자국, 이런 것들이 다 그 흔적이었어요. 부어있는 정도와 시신의 강직 상태를 봤을 때 이게 그날 오전에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난밤 어떤 소란을 감지한 이웃은 없었을까요? 경찰이 탐문을 했더니 바로 아랫집에 사는 주민이 진술을 합니다. 지난밤 22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쿵쿵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바닥에 찢는 듯한 소리였대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는데 경찰은 이게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던 피해자의 신음소리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 증언을 토대로 사건 발생은 지난 22일 밤에서 23일 새벽 사이로 좁혀지게 되죠. 경찰은 해당 시간 전후로 엘리베이터, 아파트 출입구 CCTV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수상한 외지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 앞서 현장에서 이 현관문은 왜 스토퍼로 고정된 채 열려 있었을까요? 아니, 범인 입장에서는 이 시신이 늦게 발견될수록 증거가 소실되고 또 자기가 도주할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 살인을 저질러 놓고 일부러 보란 듯 현관을 열어놓고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한편 이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이 막 뭔가를 뒤진 듯 어지럽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강도 살인이다 싶었어요. 근데 또 이상하죠. 어쩐지 현장이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예로 안방 장롱 서랍이 맨 윗칸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강도들은 빨리 귀중품 찾아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서랍부터 위쪽으로 열어본다고 해요. 근데 현장에선 반대로 맨 위쪽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보석류를 넣어두는 화장대 아래 칸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또한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이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굳이 값비싼 물건도 아닌 모니터를 왜 쓰러뜨려? 여기에 노트북도 던져져 있었는데 이건 마치 부피가 큰 물건을 보여주기 식으로 흐트려 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주방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가방 그리고 그 안에 든 지갑에 현금은 그대로 있어요. 경찰은 이 현장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조작되었다라는 직감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서요,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묻어있는 2개의 담배꽁초가 있었습니다. 이게 각각 싱크대 개수대와 시신 옆에서 발견됐어요. 딱 봤을 때 범인이 두고 간 건가 싶잖아요. 근데 범인이 굳이 자기 타액이 묻은 담배를 시신 옆에 버리고 갈까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담배가 자기 게 아니라면 가능하겠죠. 이거 분명 어떤 혼선을 주고 있어요. 경찰 또한 범인이 이거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담배꽁초 주워서 여기다 두고 간 것 같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피해자 김 씨의 상태도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앞서 상의 속옷이 이렇게 배 쪽으로 내려져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마치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폭행이 벌어졌다면 상의 속옷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실제 부검에서 정액이 검출되진 않았어요. 즉 현장은 마치 그녀가 강도, 성폭행, 살인을 당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둔 범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지금 예측이 되시죠? 경찰 또한 이 사건이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자기 정체 숨기려고 이렇게 현장 조작한 거예요. 의심의 화살은 가장 먼저 남편 이 씨에게 향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지난 추석 연휴에 왜 아내와 함께 집에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실 두 사람은 이혼 문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큰딸 데리고 부모님 댁에서 머물고 있었고 아내가 어린 두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던 거예요. 남편이 말하길 최근에 아내와 화해하고 재결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었대요. 어쨌든 알리바이를 좀 확인해 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22일 밤 9시에 그가 먹을거리를 잔뜩 사서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또 후식으로 포도도 먹었어요. 그는 밤 늦게는 개그 콘서트를 받고 자기가 12시 26분쯤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아내의 핸드폰에 그날 찍힌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큰딸이 이렇게 아빠와 동생들 찍고 또 설거지하는 엄마 모습을 찍어둔 게 남아있었어요. 게다가 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듯 아파트 CCTV에 남편 이 씨가 5살 된 큰딸 데리고 집을 나서는 모습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때 엄마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해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큰딸에게 갔죠. 그래서 진술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날요.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요. 인사하고 아빠랑 같이 집에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5살짜리 아이가 막 뭔가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자, 그럼 이 증언을 토대로 남편이 집을 떠난 밤 12시 30분 이후에 누군가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혹시나 하고 남편이 애 재우고 다시 들어온 거 아니야? 의심했지만 이 씨는 본가에 돌아가고 새벽에 잠깐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게 다예요. 또한 피해자의 아파트 CCTV에 다시 돌아온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그는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CCTV를 계속 돌려보던 중 정말 뜻밖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날짜는 시신이 발견된 후인 23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진술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 이 씨의 모습이었죠. 영상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내의 죽음을 목격했고 막 목청껏 오열하는 그 모습과 달리 되게 차분한 거예요. 더 정확히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 경찰 붙잡고 눈물 흘렸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싹 변하더니 막 머리 만지고 거울 보면서 이 사이에 고춧가루 막 꼈는지 확인하고 그러다가 멍하니 그냥 광고판을 확인합니다. 그 이 씨의 얼굴에선 슬픔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구는 거죠. 이걸 본 경찰이 이거 남편이 범인이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그의 알리바이에서 뭘 놓친 걸까요? 분명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진술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재수사를 진행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건 당일 장모와 연락을 한 이후에 남편이 이동을 한 경로가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지금 보통 아내와 자식들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집에 들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씨는요, 굳이 먼 거리를 돌아서 아내의 미용실에서 장모 픽업한 후에 끝이 아니에요. 어린이집 또 갔어요. 아니, 분명 전화통화로 애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는데도 또 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장모님을 이용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 편에 서서 자기는 무고하다, 나도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걸 재차 강조하려고요. 한편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남편이 범인이라는 데 무게가 실려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위 안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삼겹살과 포도였죠. 남편이 그날 가족끼리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이 소화되지 않았다는 건 식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살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것도 남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딸의 진술, 그리고 CCTV 속 딸의 모습은 분명 엄마한테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도중 아동 심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만 4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들에게요, 반복적으로 상황을 주입할 경우 아이는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기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살아 있었다라고 세뇌를 시켰다면 아이는 엄마가 죽은 모습을 봐도 살아 있다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아이의 증언을 다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어쩌면 그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아이가 엄마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그랬다면 이거 너무 소름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앞서 죽은 아내가 한쪽 손을 꼭 쥐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부검을 통해 강직이 된 그녀의 손을 하나씩 펼쳐보니까 그 안에 범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보라색 계열의 미세 섬유가 발견된 거예요. 순간 경찰의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 CCTV 속 남편 이 씨는 22일 날 밤 보라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장 그 셔츠 수거했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죠.
예상은 적중했어요. 남편의 티셔츠와 그 성분이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남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있었지 않냐. 어쩌다 묻었고 그렇게 손에 들어간 거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가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 손에서 발견된 섬유의 양으로 봤을 때는 격렬한 몸싸움 도중 옷을 움켜쥐면서 뜯어낸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자, 이 씨는 계속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아내 죽였습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날 밤 개그 콘서트를 봤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씨가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내를 때려 죽였냐? 이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단호히 대답해요. 그런데 파장은 요란하게 들썩이는 겁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결국 증거와 이 결과 앞에 그가 무너졌고 그날의 비극적인 진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아내 김 씨는 남편보다 6살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32살, 아내는 38살이었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아내와 달리 남편은 수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노래방과 피자집을 차리긴 했는데 금세 말아먹었고요. 이후 3년간은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생계는 아내가 홀로 책임졌고요. 아내 김 씨는 새아이도 키워야지, 미용실 해야지, 거기에 또 부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마련을 하는데 이게 좀 힘들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남편이 시험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기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좀 그러니까요. 불만이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남편은 저렇게 생활력 강한 연상 아내가 나 일 좀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냐? 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고요.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했고요. 이혼까지 고려합니다. 아내는 이때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는지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큰딸은 남편이 데려가고 둘째와 셋째는 아내가 양육하는 데 합의했죠. 그렇게 일단락이 된 후에 아내 김 씨는 밤낮 없이 미용실에 몰두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억하기에 악착같이 돈 모으고 그랬다고 해요. 그 덕에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과 좋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22일 밤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들렀고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3명의 아이들과 함께 5명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간의 두 사람은 애들 생각해서 그래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한테는 그래도 아쉽지만 애들 아빠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 11시 두 사람은 다시 연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이 재결합을 운운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재결합이지 그는 여전히 생계를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시 합치면 아내만 희생해야 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아내가 당신은 능력도 없잖아. 그냥 꺼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편의 분노 버튼을 누르게 된 거죠. 그렇잖아도 자기를 무시하는 게 열받는데 애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았다라는 생각에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던 중 이 씨가 그대로 아내에게 달려듭니다. 옆에 자식들이 다 있었지만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엄마를 폭행하고 발로 무자비하게 밟아서 살해한 겁니다. 애들 앞에서요. 너무 끔찍해요. 이후에 그는 서둘러 현장을 조작합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어서 아내 시신과 남은 두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첫째 딸만 데리고 집을 나서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시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음 날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장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척 모시러 가고 어린이집 들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이거 너무 섬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 둘은 무슨 죄야? 왜 거기에 그대로 두고 가냐고요.
이게 아빠 맞아요? 하지만 결국 엘리베이터에 타서 싹 표정이 변하는 그 모습이 잡히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 또한 아버지란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치를 떨었어요. 이제 이 두 얼굴의 남자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과 더불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죽은 엄마 곁에서 무려 14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어린 두 딸들, 여기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당연히 적용해야죠. 그 재판 결과 범인 이 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외에도 어린 자식들이 아빠가 엄마를 살해하는 그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해야 했다는 그 사실이 전 너무도 가슴이 아픈데요. 또 5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을 이용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이게 정말 오늘의 완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포인트죠. 부성에 없어요. 현재 이 씨는 차디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과연 커서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그보다도 범인 이 씨 그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차가운 교도소에서 처절히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10월 16일 자정이 넘은 늦은 밤에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는 A씨가 차를 가지고 근방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조금 전인 11시 20분에 여동생 조씨가 집에 오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집에 오질 않아 그녀를 찾고 있던 겁니다. 동생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알바 끝나고 지금 공원길로 집에 가는 중이야. 거리를 생각하면 지금쯤 집에 와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문자를 끝으로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고 언니가 직접 차를 몰고 주변을 돌고 있던 거죠. 당시 22살이었던 조 씨는 모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일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이제 80일 정도 후에 간호사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드디어 백의천사가 되겠다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조 씨는 이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날 대타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일에 나갔던 거고요. 그날 행적을 좀 살펴보면 밤 11시 11분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조 씨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합니다. 버스가 끊겼는지 평소와 달리 집으로 걸어가기로 했어요. 집까지의 거리는 1.5km, 도보로 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11시 20분에 아까 문자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늦어도 자정 12시면 집에 와야 합니다. 결국 노심초사 기다리던 가족은 경찰에 조 씨의 미귀가를 알렸습니다. 집에 오고 있다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이건 단순한 가출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늦은 밤에 실종된 거고요. 경찰 또한 즉각 조 씨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색이 이어지던 새벽 4시 30분, 그녀가 평소 다니던 자택 근처 길목에서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조 씨의 외투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체육공원 뒷길 배수로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가족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조 씨였죠. 이 배수로는 조 씨의 귀갓길이었던 산책로에서 고작 2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시신은 웅크린 채 엎드린 자세로 발견이 됐고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입가에 핏자국, 그리고 특히 눈가에 짙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무언가에 찍힌 상처가 보이고요. 처음 경찰은 사망 원인이 두부 외상, 그러니까 머리 쪽을 공격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달라요. 그녀의 명확한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조 씨는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마지막엔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결론이죠. 특히 그녀에게선 설골이 부러진 흔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설골이라는 건 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뼈입니다. 탄력성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좀 부러지기 힘든 부위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범인이 아주 강하게 피해자 목을 졸랐다는 뜻이 되겠죠. 사건 발생 3일째, 이번엔 목포 갓바위 근처 해안가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 한 분이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하나를 줍게 됩니다. 이게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그건 피해자 조 씨의 유류품입니다. 가방 안에서 조 씨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폰, 안경, 지갑이 있었고요. 사건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옷도 들어있었죠. 또한 지갑 안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끝내 조 씨의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죠. 일단 경찰은 당시 목포 지역의 조석 예보,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드는 물때를 확인하게 돼요. 바닷물이 차올랐다가 빠져나가는 그 조수간만의 차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범인은 지난 16일 새벽 3시 이전에 이 피해자의 유류품을 이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범인이 이걸 버렸다면 거기에 뭔가 신호를 알 만한 지문이 묻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바닷물에 굉장히 오래 잠겨 있어서 다 젖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범인을 추적할 유일한 단서는 사실상 조 씨의 시신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죠. 조 씨의 오른쪽 손톱 밑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슴 위에도 같은 DNA 타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범인이 그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조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묻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즉시 조 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DNA를 채취했어요. 또한 사건 현장, 시신 발견 현장, 유류품 발견 현장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 인근에 사는 거주자들의 DNA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이러면서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반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욕을 먹고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에요. 적어도 주변 인물 중에 DNA 일치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동종 전과자 또 성범죄자들도 검사를 했지만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경찰이 DNA를 채취한 사람만 대략 1,1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또 조사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00명이 넘고요. 상당히 적극적인 수색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씨가 귀가하던 그 목포시 상동의 체육공원, 그 길은요, 그 해에 막 산책로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촘촘히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있는 CCTV에 조 씨가 찍혀 있긴 한데요. 집으로 돌아가던 그냥 모습이었죠. 영상 앞뒤로 수상한 사람도 없고 그녀의 뒤를 쫓는 사람도 없고요.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격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벌어지던 밤 10시 20분경. 자, 이때는 사실 피해자 조 씨가 아직 퇴근하기 전이죠. 근데 이 공원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20대 초중반 남성이었는데 계속 주변을 막 배회하고 있었대요. 이게 체육공원이잖아요. 근데 운동은 하지 않고 마치 막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흘끔거리는 게 좀 이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소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30분이 지난 밤 11시쯤 이번엔 같은 공원을 지나가던 자매가 또 수상한 남자를 마주칩니다. 근데 마침 이 남자가 이 두 사람한테 학생 하면서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뭐야 왜 낯선 사람이 불러 하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게 돼요. 근데 이들이 본 남자의 차림새가 이전의 진술, 그 목격자 진술과 또 유사합니다.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 과연 그는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뒤이어 정말 결정적인 목격자도 나타났어요.
밤 11시 반에서 자정 사이. 자, 이때는 조 씨가 문자를 보낸 다음 시각이죠. 배수로 인근을 지나고 있던 한 남성이 우연히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죠? 그랬더니 썬팅이 아주 짙게 된 중형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문이 쾅 닫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찰나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 한쪽이 보였습니다. 이후에 차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요. 목격자 남성이 이 모든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 뒤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 바로 자리를 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진술이 정확하다면 그게 바로 범행 차량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또 다른 목격자 증언도 있었죠. 근방을 지나가던 택시기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져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기사님이 우연히 지나쳤던 차량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구형 승용차의 뒤쪽 트렁크에 은색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기억해냅니다. 또 차 번호에 6과 7이 들어간다는 기억도 끄집어냈죠. 나비 모양 스티커라. 보통 차에다가 이런 걸 붙이는 건 적어도 20대에서 30대 초반 사람들이 아닐까요? 경찰은 즉각 전국에서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부착된 중형차 정보를 모았고요. 그 중에 또 차량 주인들의 DNA도 검사합니다. 이게 대대적인 수색인데 그럼에도 잃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생존 조 씨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체육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부부였는데 당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자를 뒤집어 쓴 웬 젊은 여성이 울면서 지나가길래 눈길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CCTV 대조해본 결과 부부가 본 여성이 바로 조 씨였죠. 당시 그녀는 누군가 막 통화를 하면서 크게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빠르게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친구 B 씨였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해당 시간은 11시 반쯤이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조 씨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남성이 있는데 결혼 소식을 들어서 11시 반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이제 우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정황으로 봐서 사망 추정 시각을 알 수 있어요. 밤 11시 35분 이후부터 다음 날로 넘어가는 오전 0시까지. 그러니까 자정 이전으로 추려질 수 있는데요. 시신은 새벽 4시 반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가슴 쪽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반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에 나타나는 일종의 얼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망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피가 중력에 의해 밑으로 고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을 또 알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경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내막 알아볼까요? 10월 15일 밤 11시입니다. 알바를 끝낸 조 씨가 이 체육공원 산책로 길을 따라 걷다가 11시 반쯤에 친구와 울면서 통화를 해요. 이때 모습은 산책하던 공원, 50대 부부에게 목격이 됐죠. 그리고 통화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부터 습격을 받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강제로 제압한 뒤에 미리 채워둔 차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이 광경을 지나가던 남성이 우연히 목격했고요. 범인은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 씨가 사망한 뒤 범인은 사체를 꺼내서 근처 배수로에 유기를 했고 그녀의 하의와 속옷 등은 유류품인 가방 안에 넣어서 현장에서 약 2.5km 떨어진 해안가 아래로 던진 후에 도주했다는 시나리오. 자, 이렇게 추정이 나왔는데 의견이 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조 씨의 몸을 부검한 법의학자 입장은 경찰과 좀 다른 거예요. 이 시신의 몸에 난 자국을 살펴보면 오히려 범행은 외부에서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 곳곳에 긁힌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 씨는 자잘한 돌이나 흙이 깔린 풀밭 같은 곳에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용의자가 제대로 추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그날의 사건을 어떻게 벌어졌는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면 미처 몰랐던 목격자나 증언까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8년이 돼서야 이 유류품들에 대한 재감정이 실시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수많은 증언도 있고 또 피해자의 물품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범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뜻밖의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의 범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살해범 찾기 위해 다수 남성들의 DNA를 채취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한 DNA가 과거 2003년에 발생한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이게 사실 오늘의 조 씨 사건과는 무관했지만 어쨌든 덕분에 다른 범죄 사건이 해결된 셈이었죠. 또 그나마 다행인 건 목표 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덩달아 해결된 사건이 무려 12건에 달한다고 해요. 정작 조 씨를 살해한 진범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래도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해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DNA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강한 의지만 있다면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편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범인이 분명 목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체육공원의 지리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마도 범행 대상을 노리면서 한동안 잠복을 해 있다가 조 씨가 나타나자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비록 전과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해도 평소에 여성에 대한 그릇된 정복욕과 또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남성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꿈 많고 착실했던 대학생이자 예비 간호사 조 씨. 언니 A 씨는 지금도 그날 밤 동생을 좀 더 빨리 찾으러 나가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갔더라면 동생을 살릴 수 있었을 거란 후회겠죠. 그게 그녀의 마음을 평생 짓누를 텐데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범이 붙잡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아주 작은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